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여야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많으시면 일괄, 그렇지 않으면 좀 일부 위원님들 하시고 오전에 끝내는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예,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국민의힘은 다 하시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네, 들으셨어요.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다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3분으로 하겠습니다. 다 하실 경우에 3분으로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더 이어나가는 것은 정리하셔야 오전 중일 것 같고요. 법안 심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그대로 좀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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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난번에 했던 다음 버전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분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의원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순서 저희가 나눠 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것을 바로 다음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서울 서초울의 신동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공청회 와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네 분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다른 법과 달리 찬반 양론이 많이 갈린다기보다는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대부분 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경수 변호사님, 아니요, 변웅재 교수님이신가요?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플랫폼 기업 변웅재 교수님이요. 지금 도입에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플랫폼 경제와 AI 시대를 맞아서 이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부분에 굉장히 좀 강조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이 AI 시대 플랫폼 경제에서 기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까? 그 부분 조금만 부연 설명. 이를테면 이걸 해야지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는 이게 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그 특성에 따르면 기업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되실까 싶습니다. 말씀 좀. 네, 위원님 좋으신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대 환경이 변한 게요.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일부 로펌들이 아마 이제 계속 확산될 것 같은데, 이 AI를 동원해서 원고를 모집하는 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번 쿠팡 사건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기껏해야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았는데 지금 이제 몇만 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지만 이제 AI 에이전트 라는 게 도입되면은 사실 이게 자동으로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또 실제적으로도 원고가 이제 무한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잠깐만요. 네. 시간 때문에 옵트아웃 방식으로 가면 실제로 거의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와 별개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단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면은 법원도 너무나 힘들고 또 기업도 그걸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을 하면 AI로 다양한 그룹들이 무제한으로 들어오는 걸 원고를 막을 수 있다. 모집해서 들어오면 기업도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집단 소송 법의 룰 안에 두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님. 예. 네, 변웅재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집단 소송제가 지금 최대한 빠른 시기에 굉장히 강화돼서 시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세 가지 사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핫했던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주식의 한 40%나 되는 분량 정도의 어마어마한
한 2조 한 4천억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강화를 했고 그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집단 대응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금감원이 나서가지고 일정하게 규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기업이 부실 경영으로 어마어마한 채무가 생긴 것들을 갖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소액주주한테 다 떠넘겼던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김승현이나 김동관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매년 가져갔단 말이에요. 사과도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하나와 관련된 계열사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열사 전체에 있는 사회이사 중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노라고 한 흔적이 0%더라고요. 사회이사라고 하는 제도 만들어놨는데 예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사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데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 아파트 공사하면서 안반 나오니까 수백 차례의 발파 작업을 해서 주변에 한 300가구의 서민주택이 전부 다 금이 가고 상수도 파열되고 지붕이 물이 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청업체한테 얘기해가지고 공사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무슨 확인서 하나 감리 증명서 가져와서 무관하니까 위로금으로 20에서 80만 원 주고 퉁친 상황인데 계약서에 서명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돈 이마저도 못 받겠다라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사인했는데 계약서 내용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인한 이후로는 언론에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이후에 집에 문제 생겨도 보상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월이 요즘에 핫해졌잖아요. 영화 때문에. 영월 가보시면 알겠지만 쌍용 시멘트 공장 주변에 가면 지붕이 전부 다 회백색으로 그냥 다 시멘트 분진으로 덮여 있잖아요. 진폐 환자도 많고. 제가 놀란 게 일본, 유럽의 시멘트 공장 주변에 갔는데 빨래 널어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기술적으로 분진 제거 기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걸 적용을 안 해가지고 주민 피해 당하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도 아무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시멘트는 시커매요. 중국 시멘트는 하얘요. 아시죠? 중국 시멘트는 이런 색깔입니다. 이런 색깔. 대한민국 시멘트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왜? 쓰레기 태운 거 갖다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게 폐암을 일으킬지 뭐 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전국의 국민들이 다 언젠가 피해를 볼 텐데 집단 소송제나 이런 것들이 빨리 됐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기업 경쟁력도 후져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변홍재 교수님이 전방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하나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서민 지역의 사람들은 몇십 명이 모여도 변호사 비용들을 잘 못 대서 포기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적어도 이제 초기 단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의 경우에는 뭐 집단 소송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님. 네, 조배숙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네 분 다 한번 좀 이걸 PT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PT 띄워주세요. 예. 그러면 모두 투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사건 발생, 뭐 행정 제재도 있었어요. 법원 판결에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도록 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그다음 띄워줘 보세요. 자, 요거를 지금 이제 소급 적용하면은 지금 이 집단 소송에 있어서 지금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는 지금 그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급 적용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76억인데 3,060억 원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의 40배가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구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거 지금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4억인데 지금 이거 무상 리콜해 가지고 소급 적용하면은 1인당 55만 원 배상하면 193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보다 이 소급 적용하면 이제 배상이 너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뭐 엄청난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U 스타트업 이제
기업인데요. 역시 이제 사건 발생했고 행정제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소급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1,606억을 배상을 하게 됩니다. 1인당 10만 원씩만 잡아도요. 근데 이게 이 영업이익의 267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변웅재 교수님 잠깐 변웅재 교수님께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이런 그 피해나 이런 부분에서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대륙법계 국가들이 그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그 이유가 이게 지금 행정적인 규제도 하거든요. 과태료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형사 처벌도 해요. 또 민사 책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피해 구제라는 이유로 소급 입법을 그 원칙을 그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인데 그거를 깨고 이렇게 그 적용한다는 것이 저는 과연 이게 분쟁도 해결하고 누구한테 질문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거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이제 이게 분쟁 조정과 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우리 소비자들 또 일반 피해자들도 뭐 그것 때문에 기업이 망하기를 원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조정 제도 제가 이제 해보면은 그 기업의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그 배상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정과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급 저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입법 정책적으로 그거는 고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급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소급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셔가지고 일정 시간 제한을 두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법안 중에 보니까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실체법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 법안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따로 빼는 이런 또 그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음 분들이 계셔서 예. 네, 뭐 입법 정책적으로 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치주의를 하기보다는 법원에서 그 재판부가 적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조정에 회부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집단 소송제가 꼭 필요하고 OECD 국가 중에서 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가장 열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다. 이걸 구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신탁 금액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누는 방식도 취한다든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기업도 소비자도 그리고 나라도 모두 윈윈하는 정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변웅재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청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이 소급표를 인정하냐 마냐 여부인데요.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현재까지도 종료되지 않은 부진정 소급표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그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여쭙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 발제문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AI 시대에 지금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AI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그런 많은 원고를 모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집단 소송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소송으로 수십만 명 이상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법원도 매우 곤란할 것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오히려 집단 소송을 도입을 해달라 이렇게 간청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 제도가 적극적으로 AI 시대에는 필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또 사실상 지금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이 입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교수님 구체적인 말씀을 좀 묻고 싶고요. 또 이 전체적으로 현재는 정권 관련 소송에서만 집단 소송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일반 소송까지 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필요성이 왜 그런지에 관해서 우리 교수님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급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급 적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보호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 집단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게 이제 신뢰라면은 그러한 신뢰는 사실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기업들의 실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정한 기간적,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집단적 피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이 확산된 그런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머지포인트 사건이라든가 티모이프 사건 이때쯤 예, 네네. 예. 그때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항에 보면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네. 예, 예, 예.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에는 정말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이 AI 회사들이 법률사무소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증권에만 네네. 예, 예. 일반 소송 확대 부분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이 분쟁 자체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이제 막게 되면은 저도 이제 집단 분쟁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 법률 적용은 사실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정 법률에 맞추다 보면은 사실은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 따라서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사실 왜곡되는 이 부분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 적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님. 이 집단소송법 논의가 이 건물사를 타게 된 배경이 SK텔레콤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증권 분야에서 20년 전부터 집단소송제를 허용해 왔는데 이것을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확장시키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단계적인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는 것 중에 14건의 이 법안 중에 눈에 띄는 게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우리가 법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고 법의 어떤 예측 가능성 또 안정성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경영하는 게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투자를 해도 리스크고. 그런데 만약에 집단소송법을 해서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면은 묻지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고 실용적 시장주의적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하고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 법률안 등이 나오게 된 배경이 쿠팡의 정보 유출 3,700만인가요? 거기서부터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떤 쿠팡 외국 기업의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소급입법으로 가면은 이게 한미 간의 외교 통상 문제로까지 점화가 된다. 그래서 어떤 소급입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용재 교수님이나 한경수 변호사님은 절차법이 때문에 소급적인 원칙이 없다. 또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권용수 교수님하고 최경진 교수님 두 분은 소급입 자체를 반대하시죠.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한번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이 소급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 변영재 교수님, 한경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진정소급 입법과 불인정소급 입법에 대한 법원의 또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절차법의 경우에 소급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저는 이제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본 어떤 문헌에서도 집단소송법을 순수 절차법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소송법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실체법상 영향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절차법으로 바라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한 달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제 말한 거는 사실관계가 지금까지 지속되거나 법 시행 이후에 그리고 또는 새로운 요건 사실이 생겨났을 때의 얘기인데요. 여기에 사실관계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건 사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뭐 고의 과실이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또는 손해 발생 같은 게 필요한데 새로 법 시행된 이후에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새롭게 나타났을 때 부진정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를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고요. 또 그 경우에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헌재나 대법원은 반드시 신뢰보호 원칙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고 교량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서 이 소급 입법을 판단하실 때 그 문구가 정확하게 좀 이해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한 번만 하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금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의원님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교수님 하십시오. 그럼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의 문제는 사실 부칙에 있는 그 규정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사실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 외에 사실 중소나 중견기업들의 소송 리스크를 올리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이걸 부정하고 갈 수는 없는데 그거는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균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경진 교수님이 제일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최 교수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하셨는데 소급표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리 과거 사건에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소송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데 새로운 소송에 새로운 소송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표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소급입법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 헌법 13조에 보면 형사처벌, 재산권 박탈, 그리고 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입법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급입법이 금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우리 집단소송법이 없는 책임, 없는 의무,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있던 의무, 이미 있던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법이 새롭게 시행된 다음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이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소급입법이 아니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관계 가는 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미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던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법을 소급 적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소급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에 명시돼 있냐라는 건데 이제 몇 가지 고민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법이 헌법재판소와 또 일반 대법원이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소급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굳이 왜 그렇게 구체적인 요건을 들어가지고 굳이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건의 경우에만 소급이 가능하다라고 굳이 말했을까요? 만약에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그런 판단 자체를 법원이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교수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네. 이것은 소송 절차법입니다. 실체법이 아니죠. 없는 의무를 만들어내고 없는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책임, 기존에 발생했던 의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소송상의 절차, 그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데 마치 없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집단소송법을 우리가 이제 미국도 이제 소송 절차법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집단소송법을 순수 절차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소송법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법원이 특히나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법원 내에서 판단에 의해서 실손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고 하면 좀 문제가 덜할 것 같은데요. 집단소송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그러니까 변호사라든가 또는 이때 소송 대리인, 특히나 이제 대표 당사자들의 오남용 문제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보통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아까 통계 보여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합의가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행정제재 다 통합해가지고 봤을 때 실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손해배상에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중, 3중 처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단소송이라는 제도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발생되어진 어떤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집단소송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 실제 다수의 힘에 의해서 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우위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으로만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양한 합의라든가 기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도 아시다시피 합의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천문학적 액수가 합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수의 힘보다는 다수가 피해를 입은 사례이죠. 그러니까 다수의 힘에 의해서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점보다는 다수가 피해를 입었고 말씀처럼 기업도 살아야 하지만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면 기업도 감수해야 될 게 있는 거고 다수의 피해자가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다수의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서 또한 기업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나 과한 그 피해가 기업에 가지 않게 하자 이런 취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취지이신 거지 네. 다수의 피해자가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는 해야 된다. 이건 맞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최경진 교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새로 도입하는 이 부분이 순수 절차법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도 흔히 이루어지는 단체 소송과 집단 소송이 분명히 다른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에게도 바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순수한 절차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순수 절차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그런 제한 사항에 따라서 소급효는 금지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죠. 절차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소급이 금지되는 겁니다. 절차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소급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004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들어올 때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또 지금 그 교수님께서 쓰신 이 자료에 보면 2018년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한 하도급법, 또 법정 손해배상을 새로 도입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에도 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저는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지금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기인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 집단소송 해가지고 잘못해서 이거 소급효 인정해가지고 하면은요, 저는 ISD 소송까지도 외국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보기에 소급효를 인정했을 때 정말 생길 수 있는 문제, 기업에서 과거에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은 다시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기업 측의 우려를 혹시 아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교수로서 활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의 어떤 피해 구제라든가 이런 권익 보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급효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학자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소급입법에 대한 어떤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가지고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기존에 물론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잘못한 걸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존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소급효를 인정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해외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집단소송 제도의 오남용입니다. 근데 이 오남용을 아까 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로 모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제도가 발전하는 면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의해서 기획소송이 오남용되거나 만발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그 기업이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외국계에서 만약에 국내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우리가 이러한 이중 삼중의 어떤 제재적인 성격이 가중된다면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면 투자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존의 어떤 소급효에서 새롭게 생겨난 소송에 대해서 미국이나 해외에서 IST 같은 그런 국제 투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의원님. 네, 소급효를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이 뭐 피해를 보니 많이 그리고 외국 기업의 향후 투자가 어렵다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경수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실체법이면 실체법이고 절차법이면 절차법이지 이거는 뭐 실체법도 아니고 절차법도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이 집단소송법은 소급효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실체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실체적
그 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없던 손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송 절차상으로 사실은 모든 그 일반 소액 피해자들이 다수가 소송 원고로 참여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면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원고들이 그 개개인들이 한 명 한 명 도장을 찍어가고 한 명 한 명 변호인 선임서를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이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단 소송이라는 이 절차를 수월하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일단 이 집단소송법의 목적에 보시면은 있고, 그리고 이 집단소송법은 그냥 민사소송법의 특례법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법적인 요소가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되지만 일정한 요건, 대부분이 일단 50인 이상, 그리고 주요한 사실상 뭐 법상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뭐 실체법적인 요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개별적으로 판결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지만 되는 거를 옵트아웃 방식으로 모든 피해자가 재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일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실체법적 요소라고 네.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추가로 잠깐만 짧게 하고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주와 근로자의 뭐 신뢰보호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을 이걸 보호해 주는 예, 그 주주와 뭐 근로자, 노동자들이 예상 외에 어떤 간접적인 뭐 충격을 받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계속 소급표 하는데 이거는 소급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재판 전문가 이 현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집단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쿠팡 사건에서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집단소송법이 그러니까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이 피해자들은 그냥 민사소송법상에 그냥 개별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집단소송법에 따라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집단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교수님한테 계속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집단소송법에서 소급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예컨대 쿠팡 같은 경우에 그 현재의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아직 진행 중이다는 이 분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든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한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이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회사가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매출이 38조 2,98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 유출이 3,370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 역대급 개인 정보 유출이거든요. 그 국내 기업 시총 2위입니다. 그럼 이 쿠팡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게. 근데 남소 우려를 지금 이제 권영수 교수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우리 소송 허가 제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심사를 꼼꼼히 해서 그런 남소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 아까 권용수 교수님께서 이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다. 미국은 사전적 규제가 없는데 우리는 사전적 규제가 있다. 그 사전적 규제를 뭐로 보셨냐 하면은 과징금이라든가 뭐 형사처벌 이런 예를 드셨는데 그거는 사후적인 규제죠.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 우리 영업이익의 한 3% 정도 부과할 수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을 3%로 계산을 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1조 4천억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인가? 아직도 지금 과징금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SKT 같은 경우에는 2,300만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1,348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을 뿐입니다. 쿠팡 지금 39조 원의 이 매출을 올리는 이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1조 4천억 부과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이 미국처럼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런 과징금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서 이 쿠팡의 피해,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이 사후적 규제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전적 규제는 더더구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거를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미국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 집단 소송 제도를 우리도 조금 더 우리도 이게 소송 허가제들 같은 장치를 마련해서 도입하는 것이 개인 피해자들을 권리 구제를 국가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네 분 중에 아무나 말씀을 좀 예, 일단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소는 사실 지금 소송 절차상에서 남소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쿠팡 사건 보면은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전국 법원에 수백 개의 소송이 계류가 돼 있고요. 아니 위법 행위는 가해자 기업이 했는데 그에 따른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소송 건수도 훨씬 더 많은 거죠. 현재가. 그리고 이제 행정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과징금의 성격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과 피해 배상용 성격을 같이 갖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집단소송법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과징금 중에서 그 피해 배상용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마 조금 가만히 돼서 그 부분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민사소송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원칙이 실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온다든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원칙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했으면 그 손해 가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그래서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행위로부터 손해를 받았으면 그것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이고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사실 내가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일단 먹고 살기도 바쁘고, 두 번째로 저거 손해배상 해봐야 한 100만 원이나 나올까? 이러면 그것에 변호사 선임해서 매달려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게다가 100만 원을 받을 수 100만 원 정도라고 쳐도 내가 저 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이 소송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업이 그런 손해를 끼치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금액은 기업의 부당이득이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어떤 재산적인 권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진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거 집단소송제 도입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지만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익과 손해가 아니죠. 원래 배상해야 될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것을 다른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단소송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소급표가 필요하냐? 우리 최경진 교수께서는 계속해서 소급표가 아니라고 하고 소급표라고 하고 뭐 실체법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손해배상 손해가 발생했어요. 실체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행위라고 해서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씩 다 소송을 하세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집단소송이 왜 도입됐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소송하세요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 사회에서 부당한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에서 논리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손해배상이 시효가 지나서 이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는 것에까지 만약에 이 법이 그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손해가 배상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방법, 배상을 청구하는 그 방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어떻게 소급표가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다수의 어떤 위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답을 드릴까요? 네. 네. 일단 아까 할 수 있는 게 좀 주시면. 예. 네. 일단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약간 수정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또 찾아가는 과정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소송의 묘미 중에 하나가 전략적인 면도 있고 협상이나 또는 어떤 협상력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법원의 판결로만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꼭 판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이 소급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저는 부칙에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만약 넣으시겠다면 그거는 분명히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기존에 어떤 법에서도 소급 입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사실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아요. 저는 앞으로 장래에 향해서 만약에 그 피해를 줬다 하면 저는 그 기업은 충분히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하지만 그거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소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부칙에 넣어야 되고, 부칙에 넣는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이것이 뭔가 원칙과 위배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학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우선 이유가 잠깐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다른 분들이 다른 분의 시간을 조금 보시고 전체하시고 나중에 꼭 뭐 이러면 다시 한번 하고요. 우선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집단 소송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 타겟이 쿠팡 아닌가. 그래서 결국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이 손해배상 여러 가지 이 소급표 문제가 소급표를 도입하자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집단 소송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 소비자, 피해자의 어떤 이익 그리고 주주, 근로자의 이익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강력한 집단 소송을 도입할 것이냐 미국처럼 아니면 한국형 단계적 도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많은 행정 조정 제도와의 이런 우리가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저는 통합해서 생각해야 된다. 특히 이 법이 이 쿠팡을 겨냥하면서 이 소급표를 무분별하게 인정했을 때는 지금 외교적인 이슈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깊이 드립니다. 먼저 최경진 그 참고인과 그리고 진술인과 권영수 진술인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소급표 문제하고 소멸시효 문제를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제도를 섞어서 자꾸 얘기한다 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 기간 안에 늘 두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행사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고 소급표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하는 거하고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 이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그러니까 소급표와 소멸시효의 어떤 차이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꾸 이걸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손해배상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단소송법, 그래서 소송법에서 절차법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절차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용수 진술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옵트인, 옵트아웃 제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옵트아웃 제도가 강력한 구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 또는 그리고 전혀 모르게 진행이 됐을 때 사실상의 이 기판력 때문에 오히려 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해 발생의 시기라든지 손해 범위가 다른데 이 부분이 강력한 이런 옵트인 옵트아웃 이렇게 하면 시간에 좀 제한이 있어서 우선 짧게 해주시고요. 예, 30초씩만 해주십시오. 예, 네, 30초씩만 해주십시오. 예. 네, 소멸시효는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 마찬가지로. 그 반면에 소급표는 법의 적용 범위 시적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서 두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다른 제도이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급표를 판단할 때 있어서의 핵심은 기존의 사실관계가 계속 유지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멸시효는 그거나 다른 제도라서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옵트아웃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옵트아웃의 문제는 사실 당사자 의사 관련 없이 뭔가 소를 확정시키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많이 지적됐던 건 이제 패소한 경우에 그럼 내 의사와 관계없이 패소가 확정돼 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피해자를 구제하는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걸 승소를 한다고 그래도 사실 지금 우리는 분야하고 손해를 지금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동일 사건이라도 이 개개인마다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들은 매우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인 기준 안에서 뭔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걸로 뭔가 피해 구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패소나 승소나 진정한 피해 구제 관점에서는 사실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 예, 지금 송석준 의원님 자리에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이성윤 의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네네네. 우선 김재섭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저도 이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소송의 대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라는 것이 그 대표자의 피해로 나머지 분들이 다 간주되는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분들은 피해를 좀 적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을 대표하는 사람보다 그 좀 뭐랄까요? 좀 적게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대표자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에 준해서 피해를 구제를 받는다 그러면 사실 이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해 구제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내지는 그 어떤 피해 구제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일단 당장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방식을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이유, 꼭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고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했던 그래서 것처럼 말씀드려요. 예. 미국에서도 이제 그 캠캐스트 판결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거 보면 이제 뭔가 반독점법 위반해가지고 이 회사가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내게 되면서 손해를 입은 거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이거 1심, 2심과 다르게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건 사실 이거 관련했을 때 고객마다 서비스 패키지도 다르고 지역 경쟁 상황도 다르고 요금 구조도 다르고 할인도 다른데 그렇죠. 이걸 집단 소송으로 하는 게 적합하겠냐? 그래서 집단 소송 관련해서 허가 불허가를 끌어낸 케이스도 있어서 사실 저는 의원님 말씀에는 좀 찬성하는 쪽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러니까 좋을 것 이게 사실 이제 소송의 남용이라는 문제랑도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피해 간의 균형 같은 것들을 좀 맞춰야 될 텐데 저는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의 그 어떤 균형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무분별하게 어떤 피해 구제라는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피해자를 무한정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소비자와 기업 간의 균형을 현저하게 깨르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저는 뭐 문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교수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좀 긍정적인 의견을 네, 갖고 한경수 계신 분들께서 교수님. 한 명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옵트아웃 방식으로 했을 때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소송 허가 요건에 의해서 사실상 법률상 쟁점이 공통된 거냐 아니냐 여기서 판단을 해서 사전에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옵트아웃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소송 허가 요건에서 다룰 문제지 이게 옵트아웃 방식의 문제점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손해이익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개인마다 손해이익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지는 않을 거고 그거는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했던 문제점들은 옵트아웃 방식의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고 실제 판결에서는 유형별로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형별로 나누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그러면 이거는 소송 허가 요건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아마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처럼 증권에서 집단소송제가 제도가 들어왔는데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집단소송제를 하게 되면 법원이 이건 집단소송으로 받아들일 거야 아니야 라고 요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예. 일단 소송 허가 결정을 받도록 돼 있기 집단소송제는 김재섭 의원님 허가 요건 소송의 허가 요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피해가 다를 경우에는 그거에 맞는 형태의 집단소송제가 있을 것이고 이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어느 누가 더 많다 아니다 하니까 그건 또 그 유형의 집단소송제가 될 것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기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네. 대리인이 그걸 나눠서 아마 소송 허가 결정 신청을 하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있다고 법안에는 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요건을 상황과 이거에 맞게 좀 만들어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법률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법률 안에 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안 계시고 우리 박지원 의원님 차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그러면 김용민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변웅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문에 보면 많은 법률사무소들이 AI를 활용해서 대규모 원고를 모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게 되고 집단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법 행정이 마비가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그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쿠팡 피해자분들이 이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되게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수많은 쿠팡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인 소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문제의식 때문에 이 법이 이제 논의가 됐고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이 법을 통해 소송을 못한다? 자기들이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못한다? 라는 논의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어리둥절하면서도 자괴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만약에 이 법에서 저는 뭐 이 법을 통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관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망하신 것처럼 AI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소송들이 가능할 것이고 이 쿠팡 피해자들이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갖춰지고 있고 또 원고가 많다고 해서 법원이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혼란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소급편이 아니냐 해서 뭐 우리 최경진 교수님도 이제 신뢰 보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누구의 신뢰를 보호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본 분들이 내 피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신뢰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잘못을 해서 사실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 책임이 감소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를 보호할 거냐 그럼 누구의 신뢰를 보호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 피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거라는 신뢰를 먼저 보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최경진 교수님, 이제 다른 내용인데 이게 증거 개시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혹시 교수님도 증거 개시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증거 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네. 우리 저기 이게 뭐 정보 격차 해소라든지 실질적 심리에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법 체계는 당사자주의에 익숙한 체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증거 개시랑 사실 안 맞는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조금은 더 우리 법 체계를 생각해서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영업 비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사실 거기에서 보호 명령을 할 수 있고 실무상 많이 활용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